지난 한 달 동안에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그림 보이시죠? 나 이 아이와 놀았다. 저조한데 어떡하지? 마케팅 안 하시나요? 자,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짧은 한 달인데요. 수치를 보면 짧지가 않았습니다. 요새 달리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안드로이드 17,000개의 신규 앱, iOS에 49,000개의 신규 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명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지금이 윈터 핫시즌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번 주 방금 뽑아온 따끈따끈한 주간 순인데요. 탑10의 3개가 포켓몬고입니다. 한국은.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기와 매출은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이번 한 달에도 나왔어요. 그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인기를 보게 되면 요새 대유행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탑10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한국 사진앱, 미국 사진앱, 한국 스타트업을 만드는 몰디브, 일본 라인, 미국 인스타, 아주 배틀이 한국에서 붙어 있습니다. 여기 한국 차트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사용자, 네, 카톡, 스노우, 네이버 다음,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매출, 돈 버는 사람으로 보면 상황이 싹 바뀝니다. 카카오 빼고 죄다 게임만 하고 계셨고요. 방학이니까 이제 계약하면 좀 바뀌겠죠? 네. 그리고 조단위 매출을 달성한 이미지2. 네. 주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매출을 땡겨왔고요. 그 밖에 요새 그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 쪽의 빌링들이 아주 한국에도 잘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미국에 보게 되면은 이 넷플릭스가 인기도 잡고 매출도 잡는 이 US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컨텐츠를 모바일에서 소비하는데 페이포잇을 하는 게 아주 본격적으로 열렸고요. 이 오스카 시상식에도 나왔던 게 바로 전에는 MTV나 뮤직비디오, 음악 유통이었다면 이제 오스카 어워드에서 참가하는 파트너가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됐습니다. 아마존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한국발 포켓몬고를 정해봤습니다. 포켓몬고를 제가 처음 소개한 거는 작년 7월에 미국에 전발했을 때였어요. 데이터 오류가 아니고 출시하자마자 그냥 싹쓸이 1등을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독일 몇 개국에서 했는데 한국발 포켓몬고 뜨지 않을 거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족 간의 대화도 필요 없었고요. 친구들 간의 관계, 매출 저조한 사무실과 가게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 2, 3, 4, 5 이 중에 잘 나가는 애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번이다. 아니 일단 이렇게 볼게요. 요 5개 중에 나 하나라도 써봤다. 네,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이시구나. 네, 좀 걸으셔도 돼요. 건강에 좋잖아요. 이 앱들의 공통적인 걸 보게 되면은 기능들이 이런 거예요. 나의 위치를 조작해주기, 몬스터를 찾아주기. 아니 이게 웬 말인가요? 게임을 즐기라고 그랬더니 게임보다 더한 앱들이 다 올망졸망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들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언어 학습할게요. 코더, 포켓몬고를 열성적으로 하시는 점점점 포세권, 네, 역세권 아니고 포세권, 포켓몬이 잘 나오는 세권, 그 다음에 더블 포세권, 한 자리에서 2군데의 몬스터를 잡는 더블 포세권,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인더건 IT밸리에서는 한 포인트에서 3마리의 몬스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수저, 네, 금수저 아니고요. 포수저입니다. 그리고 포켓모노미, 이코노미 아닙니다. 포켓모노미입니다. 그리고 이코노믹스 아닙니다. 포켓노믹스. 네, 어디라고요? 포켓몬 둥지라는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좀 더 친근해지실 수 있고요. 휴대폰을 보시면 땅만 보고 걷는데 휴대폰 뒤에 대형 배터리 충전기가 있으면 네, 그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멈출 때 조심하세요. 차에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스탑하는 곳 정말 많습니다. 손님이 없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이 포켓몬고가 작년 7월에 출시되고 나서 미국에서는 지금 횡해요. 횡한데 한국에서 최초로 포켓몬 앱 순위를 만들어봤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좀 더 열광적이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포켓몬고가 한국에 정발하면서 이런 앱들이 떴는데 문제는 결제하고는 또 남이라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분들 절대 결제 안 해요. 이 많은 앱들 중에서 포켓몬고 빼고는 한 개의 앱이 약간 결제가 나왔을 뿐이고요. 전부 공짜로만 몬스터 놀이를 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파란색은 미국 차트, 그 다음에 붉은색은 한국인데요. 한국은 출시되자마자 수직으로 올라갔는데 이 주황색 그래프가 바로 매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기는 하락이 됐지만 여기 두꺼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인기는 빠졌지만 매출은 계속, 결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포켓몬고 유저가 실제로 줄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같은 경우는 뭐 급락을 더 했다고 보는 것 같지만 미국의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결제에서는 건재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인기 순위 빠졌는데 주황색 매출 순위 올라가는, 그래서 당분간 아직 담을 빼고 있고요. 계약을 해야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결제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는 얘기입니다. 포켓몬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현상을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포켓몬고 데이, 예, 곧 와요. 발렌타인데이보다 일주일 빨리 옵니다. 네, 그리고요, 케이크를 먹을 수도 있고요, 문구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먹거리. 저도 한번 편의점 가서 사봤습니다. 포켓몬 추러스. 근데요, 제가 원래 사려고 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배가 고파서 아까 빵 사러 갔거든요. 포켓몬고 빵 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매진이에요. 없어요. 라고 편의점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네, 빵 먹으려면 빨리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말고도 가게에 손님이 없다고 해서 편의점이나 심지어 롯데리아에서 세트가 나왔다고 하죠. 한 수 더 떴습니다. 한국은 경찰에 잡혀갈 수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 데서나 못 써줬다가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포켓몬고는 무엇일까요를 보는 암시적인 거는 이것입니다. 재밌는 거는 저희 회사의 직원들 중에 초딩맘, 중딩맘이 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초딩에게 포켓몬이라면 네, 중딩은 터닝맨입니다. 레벨업 해야죠. 고급진 걸로. 네,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쉽지는 않지만 예,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고요. 시중에 앱이 이 정도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ne More Things 준비한 건데 지금 지구촌에는 우리는 지금 포켓몬고에 열광해서 모든 생활을 바꿨다면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이 된 분을 이렇게 스낵컬처로 재밌게 활용하는 앱들이 갑자기 뜨면서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앱을 상징하는 것들을 코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요즘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동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소개드릴 거는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문을 많이 닫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들의 몇 프로가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상식적으로 투자를 1,000억 이상을 받고 망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먼저는 이제 네스티겔이라고 해서 간단히 여성 전문 이커머스인데 이제 2012년도 이제 창업을 이제 한 20대 여성 창업가예요. 그리고 투자를 약간 700억 정도 이제 받았거든요. 투자자는 보면 인덱스 벤처스라는 곳에서 거의 투자를 다 했어요. 이 700억을. 다른 데보다 여기서 거의 다 이제 투자를 다 했는데 약간 5만 원 선에 털어서 약간 매출이 1,000억까지 갔다가 이제 비용 구조 높아졌겠죠. 인력들도 많고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 대비해서 수익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대규모 구조 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매출은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가 펀딩을 받으려고 했는데 펀딩을 받지 못해서 3,000억 가던 이제 회사 이제 밸류가 240억 원의 부우라는 이제 회사에 매각이 된 케이스가 있고요. 남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제네피스라고 하는 아까 전에 발표하신 분 서비스랑 비슷한데
인사관리 솔루션은 망한 건 아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도 이제 한 7천억 정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받고 뭐 이건 시스템 매각된 건 아니고요. 많이 받았는데 인사 업무 이제 관련해서 건강보험금 이제 급여 지급을 자동화해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용 구조가 이것도 똑같이 높아서 약간 최근에 250명 정도로 이제 감원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아시는 회사인데 BP라고 미국의 그 중고차 거래 플랫폼 BP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죠? 2014년도 창업해서 이제 약 1,800억 투자를 하고 투자도 꽤 많아요. 뭐 엔젤리스트, 플라이 벤처스, 뭐 개인 투자자에서 많이 투자했는데 한국계 뭐 디자이너도 여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최근에 옮겼거든요. 근데 왜 옮겼는지 몰랐는데 그 회사가 망하기 전에 옮겼더라고요. 약간 6천억 가던 이제 회사 가치가 왜 망했냐 보면은 직원이 약간 300명까지 갔었고 월 그 급여가 약간 880억에서 90억 정도. 1년에 인건비로 나갔더니 거의 뭐 1,000억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1,800억을 받아도 인건비로 연간 1,000억이 그냥 쓰이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대표자의 어떤 낭비벽으로 소파 하나에 1,000만 원짜리 막 들어놓고. 그래서 기본 이게 종합을 해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마케팅을 이제 뭐 확대를 한다거나 또는 굳이 앞보다 되는 인력을 너무 투자받은 다음에 급하게 채용을 한다거나 이거는 다 한 번씩 겪는 그런 실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자가 개인적인 어떤 낭비벽, 쇼맨십 이런 걸로 인해서 회사가 많이 이제 잘못돼서 망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뭐 투자도 안 받았는데 이런 걸 굳이 뭐 신경 쓸 필요가 있어야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사례를 좀 교훈 삼아서 내가 이만큼 투자 받으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좀 의견을 드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는 이제 투자를 좀 받아서 회사를 좀 잘하고 싶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뭐 한국에 투자자 많지만 해외에 있는 투자자분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한국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가 한 약간 3, 4년 동안 몇 개 기업 총 한 몇 개 기업 몇 개 기관 또 몇 인력 포함해서 약간 몇 개 기업 정도가 될까요? 몇 개 투자사가 있을까요? 3년 전 세계적으로 많을 것 같죠. 근데 별로 안 돼요. 진짜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조사할 수 있는 데 빼고는 다 합치면은 약간 한 60개 정도뿐이 안 되고 미국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IT 기반의 스타트업들 미국이 약간 한 35개 정도에서 4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받으려고 하면 생판 모르는 투자자보다는 나는 투자자 위주로 저희가 컨택을 하고 소개를 받는 게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개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DCM 벤처스는 뭐 텀블벅이나 블라인드 그리고 카카오 이제 투자하는 투자사고 뭐 벤 벤처스는 이제 LA 기반인데 헬로 카페, 코빗이 있고 그리고 Y 컴비네이터는 미인박스나 샌드버드 이런 리스트를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선물로 제공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링크 들어가시면 리스트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보셔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어디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어디 뭐 구글링 하지 않아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다 오픈 링크예요. 그래서 이게 추가된 링크거든요. 그래서 보셔서 한번 보시면 쉽게 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초기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하는 이제 Y 컴비네이터가 아무래도 신뢰도 높죠. 이 회사가 기존에는 이제 폐쇄된 상태에서 기업들 추천을 받아서 내부에서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딜 소싱이 뭐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본인이 당연히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기업들을 추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뭐 주변에 친구들이 좋은 기업을 하면 여기서 추천을 해서 한국 기업들이 더 미국에 진출했을 때 초기 좋은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지원금들 사실 뭐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 설명회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제 그건 이제 사업 설명회 때 가셔봐야 사실을 그 공무원들께서 이제 언급해 줄 수 있는 사안들이
사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 실제 정부 지원금들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사업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읽어주시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고 어떻게 가는 것이 좋고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를 또 알고 또 심사위원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그룹으로 나눈 거는 요즘 이제 정부 지원금들이 좀 다양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업자들이 그에 반해서 더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있는 건 아는데 쉽게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 좀 쉽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 상대의 어떤 그 평가다 보니까 창업자분들이 더 준비가 잘 돼 있고 창업팀이 더 비교가 잘 돼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다들 어떻게 이제 준비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심사에서 보면 이제 확실하게 뭐 아이디어 수준 가지고는 이제 정부 지원금 지원받기는 어렵다 해요. 그리고 운영기관들도 뽑을 때 이미 이제 바로 마케팅을 해서 시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창업자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제품 제작 비용들 지원하는 거 한 1,500 이하 정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조금 구체화 좀 시키고 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주는 창업 지원금들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게 좀 더 끝나고 나면 사실 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받으면 이제 창업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3년이 또 지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1+1이라고 하고 해서 아예 1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2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버렸어요.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2년차 지원 대상자까지 뽑아버리니까 2년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 거고요. 선도대학도 지금 +1 생각해서 후속 지원까지 3천만 원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선도대학에 선정이 되면 5천, 7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후속 지원도 당연히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창업지원금이 단순하게 작은 어떤 이제 조금 뭐랄까 여러분들이 쓰는데 비용이 좀 보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금들을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수만큼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창업지원금들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사실 아이템에 대한 어떤 구별은 사실 거의 없고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자격이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나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근데 나이 제한이 있는 건 이제 프로그램이 2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모든 창업자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 16년부터 올해 17년까지 확 바뀐 게 뭐냐면 이 3년 이내라고 하는 지원 자격을 좀 확대를 해놨습니다. 이 확대의 의미가 뭐냐면 예비 창업자인 수준보다는 2년차, 3년차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 위주로 뽑겠다 해서 어느 정도로 뽑냐면 거의 70% 이상을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에서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있는 분들은 20% 안에서 경쟁을 하셔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거의 95% 이상의 예비 창업자가 다 탈락했어요. 선도대학 같은 경우. 저희가 심사할 때도 거의 2, 3년 차 위주로 다 뽑고 어떤 기관은 아예 예비 창업자 안 뽑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창진원의 페널티를 마이너스 5천 받거든요. 그냥 받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창진원에서 이제 이 사업들을 지원할 때 지원금에 대비 실적이 얼마 나오는지를 이제 운영기관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운영기관들이 그 실적 평가 때문에 이제 창업자들을 뽑을 때부터 실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실적에 도움 안 된다예요 이제. 그래서 아주 대놓고 매출을 이미 갖고 있는 창업자들을 선발을 해달라고 스카우트 제도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스카우트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아예 미리 입도 선매를 해서 그 운영기관들한테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R&D 과제 같은 경우들도 이제 창업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이제 문호 개방들 해놨고 예산들을 마련했는데 기존에 이제 R&D 과제들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이 이제 중기청의 사업인데 제가 올해 이제 이 연구개발특구 뭐 대덕이라든가 부사 뭐 이렇게 5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창업지원 과제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미래부 사업입니다. 이게 조건이 되게 좋더라고요. 특구 안에만 연구소 기업의 인증만 받으면 기본적으로 2억 8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기술 이전하는 데에 한 2억 정도 주고 이 창업 프로그램에 한 8천만 원 더까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거는 새로운 좀 재미난 프로그램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조건이 뭐냐? 연구개발 특구 내에서 창업이 되어지고 출연 연구소라든가 대학으로부터 이렇게 비영리기관에 있는 기술들을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회사에 출자가 되는 형태, 즉 지분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들만 독자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800억이 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보니까 많이 지원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분 출자의 부분, 그다음 기술 이전을 해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위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대덕 이하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수도권 기업이 그거 말고도 작은 소수가 많으니까 굳이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한 번 받은 기업은 그냥 연구소 기업은 또 다 프로그램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운영의 묘인 것 같아요. 그 본사가 어쨌든 거기에 위치만 하면 그리고 연구소 기업으로 인정만 받으면 우리 중소기업처럼 미래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별도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냥 가끔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창업지원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창업자라면 그럼 난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한번 그저께 한번 짜봤어요. 이 순서대로 쭉 받으시면 제일 나이스하게 받는 겁니다. 중복 문제, 그 다음에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부 지원금이라는 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경쟁자들하고 경쟁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다만 하향으로 평준화되던 상향으로 평준화되던 어쨌든 경쟁이에요. 누가 더 준비를 많이 했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데 올해부터 확실하게는 이 실적 위주로 뽑는다라는 것만큼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이내라고 하는 창업지원금의 어떤 그 지원 자격을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매출, 고용 창출, 특허, 비즈니스 계약서들을 많이 준비하시는 창업자들은 아주 그냥 어느 프로그램을 내던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매출액은 기준은 얼마냐고 물어보실 텐데요. 3억 이상 내시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 되세요. 저한테도 항상 기관들이 3억 정도 근방에 있는 창업기업도 소개시켜달라. 그냥 다 뽑아주겠대요. 창업자분들 조금 준비해 주셔야 될 것 중에 다른 것들은 조금 쉽지 않아도 하다못해 창업 프로그램 교육 받으시면 이제 수료증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차별화가 될 거고요. 분명히 이제 특허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R&D 과제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R&D 인프라가 회사 내부에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서 주는 자금이다 보니까 회사 내 연구개발 인력이 있어야 돼요. 가장 이제 핵심인 게 이 과제 참여 인력인데요. 2억 원을 받았을 때 4명. 그러니까 학사 기준인데 이 학사는 이공계 학사입니다. 문과 학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그 이공계 빼놓고는 여기서는 인력 카운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일 때 한 4명일 때 한 2억 원 정도의 R&D 과제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1억 원짜리 R&D 과제 한다고 그러면 사장님 포함해서 2명 정도의 이공계 인력이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전문학사라든가 고졸이라 그러면 경력이 붙어주면 됩니다. 4년, 2년 붙어주면 이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무슨 명문화되어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거나 심사를 받아보면 회사 내 기본적인 이 R&D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5억짜리 R&D 지원금 2억짜리 내주는데 이 회사가 사장님 혼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억 원짜리 R&D 과제 내줄 수가 있어요. 아이템만 보고 이렇게 평가해준다. 그건 그냥 어떻게 겉보기에서 그렇게 그런 거고 실제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이건 당연하게 기업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인프라라는 거죠. R&D라고 하는. 좀 특별하게는 R&D 기획 지원 사업 혹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이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괜찮은 창업자의 아이템은 정부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건데 보고서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템에 대해서 사업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경제성이라든가 기술성이라는 것들이 좀 좋은지 평가해서 보고서를 주는 사업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페이퍼워크나 이런 것들에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서 정부 과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좋은 접근 방법이고요. 제가 좀 찾는 기업에서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 소개시켜 주시면 창업지원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발표 자료 가끔 이제 요청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을 때 올려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H 특허 법률사무소 정태규 관리자입니다. 네, 오늘은 항상 제가 발표할 때 말씀 많이 드리는 게 특허 포트폴리오예요. 말만 드리고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항상 안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적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나의 고유 특허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 뭘까요? 쓸까요? 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오겠죠. 네, 옵니다.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단히 보실게요.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는 좀 단기간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보시면은 최초 출원을 했어요. A라는 발명과 B라는 발명.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특허 출원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1년 6개월이 지나면은 출원 공개가 강제적으로 됩니다. 특허는 출원 공개를 장려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개가 돼요. 그리고 요즘에 우선 심사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등록이 투자를 받는 데 좀 유리하기 때문에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은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등록이 되면서 공개가 됩니다. 등록이 되면 이 특허가 등록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공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시점 이후에 만약에 B라는 거를 개선해서 출원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B라는 발명이 이때 공개가 돼버립니다. 그 자신이 공개한 게 아니라 특허청이 서류를 공개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게 인용 발명이 돼버려요. 그래서 B'이 B보다 진보성이 높지 않으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기가 늦게 출원하신 경우에는 특허 출원한 다음에 본인 특허가 인용 발명으로 나온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A라는 거를 발명하고 나서 좀 연구를 빨리 하고 아이디에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A'이라는 거를 공개가 되기 전, 등록이 되기 전에 출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특허청에서 서류를 공개하기 전이기 때문에 A 발명은 아직까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공개하거나 하기 전이라면은 A'은 A랑 상관없이 다른 발명들보다 진보성이 있다 그러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한 발명이지만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본인 발명 때문에, 본인 특허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뭐 이건 저희 회사의 아이디어 워크숍 같은 걸 하는 건데 의도적이고 약간 의식적인 특허 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직님이라는 업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거 뭐 고래가 막 뛰면 애들이 와 합니다. 네, 그런 업체인데 이 업체는 이제 2010년에 시작한 US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뭐 가상 증강현실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눈쪽으로 방을 제공하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게 있고 이제 디바이스도 만들고 그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업체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사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월별로 쭉 이제 출원 동향을 봤어요. 출원 개수입니다. 초반에는 뭐 한 개 이렇게 나가다가 2015년도에 이제 투자도 받고 하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짭니다. 5월달 보시면은 그 달에 출원된 게 156개예요. 네. 이게 뭐 1년도 아니고 월에 156개가 나왔습니다. 얘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 시기에 이제 의도적으로 작업을 많이 했다는 거죠. 보시면은 미국에서 특화되어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도 비슷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가출원이라는 거를 하고 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특유 제도를 활용해서 가출원입니다. 이게 공개가 전혀 되지 않는 출원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156개를 쫙 뿌렸습니다. 기초된 출원 자체에서 아이디어 관련된 것들이 많이 녹아있겠죠. 그걸 기반으로 이걸 어떻게 구체화를 시킬지, 어떻게 확장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서 쭉 의도적으로 출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156개의 출원을 만들어 아직 등록은 다 되지는 않지만 이걸 계속 등록을 작업을 할 거고요. 저게 등록이 되면 이제 엄청난 이제 특허 장벽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의도적인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아이디에이션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금 보신 것처럼 출원이를 빨리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의도적인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날짜를 이미 확보를 해놔야지 이제 특허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많이 쓰는 게 미국에서 가출원이고 한국에서도 가출원 전략이라는 걸 벤치마킹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뭐 타임라인은 이건 이제 오큘러스의 타임라인인데요.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특허가 어떤 게 있냐면 고개 움직임을 인식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영상을 제공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관련 특허인데 얘네가 2013년쯤에 시작을 했죠. 그걸 시작하면서 가출원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쯤 다 되어갈 때 한 8일 되기 전에 이제 본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출원에서 이제 구체화된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권리를 받을지를 고민한 다음에 본출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 등록은 가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날짜 기준으로 그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본출원한다는 그걸 또 뽑아내가지고 계속 권리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전략이 가능해요. 제도의 명은 다르지만 똑같은 요건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가출원이라고 해서 이미 날짜를 잡기 위한 용도로 출원을 만들어서 출원을 하고 그러면서 1년 이내에 정식적으로 권리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의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 주장이라는 걸 하게 되면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요건 자체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에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미국에서 원체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스타트업도 많이 요즘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옛날 사례이긴 해요. 그런데 되게 재밌습니다. 이 출원 자체가 시메이크라는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예전에 싸이월드 추억 한번 떠올려보시죠. 옛날에 싸이월드 미니룸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미니룸 관리에 위한 그런 특허인데요. 보시면은 1999년도에 각 기초 출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될 때쯤에 이제 본 출원이 나가면서 그걸로 등록받은 케이스입니다. 사례가 성공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네,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샘플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런 헐벗은 이미지 제공하고요. 런닝만 있고 그러다가 거기에다 샘플 이미지에다가 부위별로 선택된 구성 요소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다음 단계가. 그리고 이제 그걸 저장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출원할 때는 일단 기초 출원에서는 어떻게 청구하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용적으로는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 관련된 아이디어를 날짜를 잡아놓고 이런 청구하러 가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권리를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권리를 확보하고 나니까 다른 데서 이쪽 2000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쯤에서는 다 아바타를 쓰고 있었어요. 버디 이런 데 다 쓰고 있었고 CJ 쪽에서도 이 특허 문제에 대해서 침해 소송을 받았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분쟁의 핵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버디 이런 데서는 다 특허의 지분을 사서 공동 특허권자가 돼서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빨리 확보를 해주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등록을 받기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매직립 사례를 보신 것처럼 날짜를 잡아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퍼져가는 출원들도 이제 확보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출원을 한국에서 해놓고 나면 그 출원 자체가 해외 출원을 나갈 때 원재료가 됩니다. 한국 날짜를 기준으로 다 해외에서도 권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단기간에 좀 의도적으로 아이디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출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출원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출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용 문헌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출원 선정을 위한 예를 들면 가출원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정리됐다면 빨리 출원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